자, 이제 다섯 번째 과목인 자원관리 능력 모듈형 이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는 정상에 가기까지 거의 이제 반 왔어요. 이 과목까지 하면 그 등정의 반 성공한 거죠. 그 다음에 자원관리 능력은 좀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의 필수 과목이에요. 예전에 비해서 요즘 더 최근에 더 그 기업들이 그 출제 과목으로 선택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의수문처럼 거의 필수적으로 선택이 되고 있다. 네, 그렇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원관리 능력에서도 응용 문제들이 아주 많이 나오죠. 특히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와요. 뭐 출장을 가는데 뭐 4개 도시를 들려야 돼, 4개 지점 들려야 돼. 그럴 때 비용이나 뭐 걸리는 시간 뭐 이런 거 계산하는 문제가 많고요. 그러면서 제일 비용이나 시간이 최소화되는 루트는 어디냐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무슨 뭐 비품을 구매해야 되는데 ABC 세 군데를 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 뭐 어디는 며칠 날 할인을 하고 어디는 배송료 며칠 날 배송료가 제로가 되고 어떤 때는 뭐 배송료가 더 붙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주면서 계산을 시키는 문제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좀 높죠. 그래서 그 피셋형 문제에 가장 근접한 그런 문제들이 자원관리 능력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실전 문제들을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주 접하시고 많이 푸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듈형 이론 문제도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문제 해결 능력처럼. 제가 문제 해결 능력 강의할 때 모듈형 그 문제 낼 수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자원관리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그 요즘 핵심이 되고 있는 핵심 과목들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자원관리 능력 내용 살펴볼게요. 자, 개요 먼저 볼게요. 전체적으로 교과서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원은 뭐냐면요. 인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연계의 일부. 그래서 인공자원도 있고 순수 그 자연 상태로의 그 자원도 있죠. 그죠? 그래서 기업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기업 내의 모든 시간, 돈, 물건, 사람. 이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기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가지 핵심 자원. 시간, 돈, 사람, 물건.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각각 이제 챕터로 4개 뒤에 요 개요가 끝나면 4개 챕터가 붙어 있겠죠. 시간 챕터, 돈 챕터, 사람 챕터, 물건 챕터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자원관리 능력이라고 함은 사람들한테 생소한 경우가 많아요. 의사소통? 우리 뭐 초중고 때 독해 문제 풀었죠? 뭐 학교에서 과제물 제출하면서 뭐 문서 같은 거 작성해봤죠? 수리 능력? 또 우리가 했던 거죠? 문제 해결 능력? 우리가 살면서 문제 해결해 나가고 있는 거고 자기개발 지금 우리 하고 있어요. 성장하기 위해서, 취업하기 위해서. 근데 자원관리 능력은 생소하거든요. 뭐 ERP 자격증을 따야 되나? 뭐 이런 뭐 유통 뭐 이런 걸 공부해야 되나? 그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특히 이 자원을 관리하는 전문 부서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돈 그러면 뭐 자금팀, 회계팀 이런 데 따로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 그러면 인사팀, 교육팀 뭐 이런 데 따로 있고. 그런데 이런 전문적인 부서에서 일을 할 때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전문적인 부서에서 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관련된 전공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업인이라면 누구든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자원관리 능력을 다룹니다. 우리는 나중에 부서에 들어가면 부서 공통 업무를 하게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부서에 있는 그 물건 있죠? 뭐 PC 등등 이런 걸 우리가 또 관리하게 돼요. 그 다음에 부서 예산 이런 것도 뭐 공통 업무죠. 그런 것들 우리가 담당을 뭐 구매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럴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 사람도 우리는 관리하죠. 우리 부서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사람들. 그래서 명함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개인적으로 월급 받잖아요. 그럼 월급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월급 관리 계명 뭐 이런 게 나와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자원의 특징은 과거에는 제품 생산에서 이용되는 원료, 뭐로서의 천연 자원. 이게 가장 중요하게 걸로 인식됐었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시간, 이런 것들, 예산, 그 다음에 뭐 사람, 특히 더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역량 있는 인적 자원을 보유했는지 여부가 기업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지표가 되어 있어요. 돈보다는 사람이에요. 물건보다는 사람이에요. 기업 활동에 있어서 자원은 더 높은 성과를 내고 경쟁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노동력이나 기술을 통틀어 이루는 말로 지금 이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핵심은 4개예요. 시간, 돈, 물건, 사람. 자, 그럼 자원의 유형을 봅시다. 4가지죠? 그래서 이걸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 관리 왜 중요해요? 유한성. 영원한 건 없거든요. 게다가 요즘은 어때요? 이제 탄소 중립 이런 것 때문에 자원 중에서도 예전에 탄소 에너지를 사용하고 뭐 이런 자원들은 이제 활용할 수가 없어요. 기후 위기가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ESG 경영도 하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변화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석탄, 석유 시설 등 이런 건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동안은 그래도 좀 있어서 사용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사용이 점점 제한적이 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이 될 수가 있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가 영원히 한 직장에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나이를 먹고 그렇죠.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옵니다. 곱하기 100개. 자원의 낭비 요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있어요. 계획을 안 하니까. 편리성을 추구해서 일회용 제품 같은 거 쓰니까. 노하우가 부족하니까. 근데 얘가 제일 헷갈려요. 자원에 대한 인식 부재. 그 사례로 많이 나오죠. 뭐 어떤 부장은 막 이렇게 하는데 막 이건 또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데 뭐냐? 이게 뭐냐면 시간이 중요한 자원이라는 걸 인식 못하거나 물적 자원에만 국한할 생각.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원 4개 다 중요하잖아요. 기업한테. 특히 시간이나 사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돈이나 물건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안 끼느라고 시간이나 사람 자원을 자꾸 소홀히 생각하거나 놓치는 거야. 택시비 아껴. 그래서 회의 시간 늦게 하는 거예요. 뭐 모임도 안 나가는 거예요. 모임 나가는 거 중요하잖아요. 사회관계 유지하고 인간관계 확장시키고. 근데 밥값 낼까 봐 안 나가는 거야. 돈만 아끼는 거죠. 그런 걸 자원에 대한 인식 부재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원을 아주 그냥 좁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자원 관리의 과정을 보면 이런 것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냐면 다 이렇게 생각해. 내 방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 방이 있잖아. 방에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자원들 많잖아요. 뭐 책도 있고 노트북도 있고 뭐 붕어도 있고. 근데 이런 걸 잘 관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방 정리를 할 때 혹은 뭔가 이제 살려고 그래. 아, 내가 뭐 환경이 바뀌고 나 이제 직장인이 되고 그러니까 뭐 좀 방을 좀 새롭게 꾸며야 되겠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뭘 사야 되지? 필요한 자원의 종류와 양을 확인하잖아요. 이건 있고 이걸 더 사야 되겠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용 가능한 자원 수집하기. 일단 사는 것도 좋지만 내가 또 수집할 수 있는 거 주변에서 뭐 누구한테 받는다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계획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 내가 지금 확보를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내가 새로 구입을 하거나 확보해야 될 것들 계획 세우고 활용할 계획 세우고 수행하잖아요. 다 이렇게 하잖아요. 회사에서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자원관리의 특징 보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 가끔 나오는데요. 자주 나오는 건 아니야. 자, 우선 뭐 필요한 자원의 종류와 양을 확인하는데 특히 헷갈리기 좋은 거. 필요한 양보다 좀 더 여유 있게 확보.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려.
왜 기업은 막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성과를 낸다라고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자원 확보할 때도 아주 최소한의 양만 확보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기업은 좀 더 여유 있게, 부족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요거 필요한 양보다 좀 더 여유 있게 기억해 두세요. 계획 세우기, 계획대로 수행하기. 뭐 계획 세울 때 우선순위를 두고 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최대한 계획대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면 불가피하게 수정해야 하는 경우는 전체 계획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계획대로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근데 수정하려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것까지 일부만 수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자원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거 볼게요. 자, 우선 사전적으로 자원이란 인간 생활에 도움되는 자연계의 일부라고 정의된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기업적으로 자원이란 기업 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기업 내 모든 시간, 예산, 물적 자원. 4개 다 들어가 있네요. 맞죠? 그 다음에 자원의 유한성 얘기했었죠?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한하면 뭐하러 관리를 해요? 편리성 추구는 자원 낭비 요인 중 하나이다. 일회용품 쓰고 뭐 이런 거, 그죠? 기업의 자원 관리는 과거 시간 관리에서 최근엔 생산 원리 확보 관리로 그 중요도가 변하고 있다. 바뀌었네요. 그죠?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생산 원료 확보에서 요즘은 이제 시간 관리, 뭐 사람 관리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정답은 5번. 어려운 내용은 없죠. 그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효과적 자원 관리 과정이야. 이에 대한 다음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가지 살펴봤죠. 방 정리할 때 이렇게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한정된 자원을 적절히 사용하여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정이야. 맞죠? 그죠? 1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이며 이 활동에 어느 정도 시간, 돈, 물적, 인적 자원이 필요한지를 파악한다. 1단계. 맞네요. 자, 2단계. 이용 가능한 자원 수집하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해야 하며 자원의 낭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을 아니죠. 자, 그럼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별표 땡이야 땡이야 치면서. 뭐죠? 최소한이 아니라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이런 문제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3번이죠. 3단계에서는 계획 세울 때는 우선순위 두고, 계획 세울 때는 우선순위 당연하죠. 4단계 수행하는 거, 계획대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수정해야 되는 경우는 전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된다.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정답 3번. 네. 자, 이렇게 해서 개요는 다 살펴봤어요. 자원관리 능력 교과서에 있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숲을 본 거죠, 위에서. 자, 이제 각계격파 들어갈 시간이에요. 자원은 4가지라고 그랬죠. 시간, 돈, 물건, 사람. 자, 그 중에 첫 번째 시간관리. 자,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꼭 읽어보셔야 될 책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스티븐 코비 님의 돌아가셨어.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책 중에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은 저분이 세계적인 명저죠. 베스트셀러. 엄청 많이 팔렸고요. 그로 인해서 저분도 엄청난 이제 부자가 됐지만 저분은 평생에 걸쳐서 성공한 사람들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성을 책으로 썼어요. 근데 거기 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더라. 뭐 무조건 금수저가 성공하는 건 아니더라. 흙수저여도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 그래서 그걸 썼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20대 때 읽지 않았어요. 우리가 20대 때는 이 책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서 아마 그때 나왔을 수도 있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러다가 30대 후반에 읽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와, 좋은 내용이다 그러면서 야, 이걸 내가 20대 때 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삶이 바뀌었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의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한 비결을 보면 특히 얘가 나와요. 시간 관리. 성공한 사람들은 돈이 있든 없든 시간 관리를 잘하더라. 그래서 실제로 이 교과서 내용이 여기에 있는 내용들과 겹치는 내용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마 이 교과서를 쓰신 분이 이 책도 아마 많이 참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아주 유용합니다. 그렇다고 이분이 뭐 절대적인 정답을 얘기한 건 아니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시간 관리를 잘하는 건 성공하는 데 필수 요인인 건 확실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간의 특성, 이것도 가끔 나와요. 올림픽 열릴 때마다 한 번씩. 근데 시간이란 어떤 거죠? 매일 주어지죠? 야, 이건 진짜 기적이야. 똑같은 속도로 흘러요. 멈추게 할 수 없어. 빌리거나 저축할 수 없고요. 근데 시간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죠. 그리고 시간은 시절에 따라 밀도도 다르고 가치도 달라요. 나이대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이 처하는 환경에 따라서 밀도나 이런 것들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가치도 달라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대한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좀 이렇게 설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은 진짜 너무나 중요한 자원. 자, 기업에서 시간 단축의 효과가 있는데요. 요거 5개 치겠습니다. 이런 효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막 갑자기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공정 시간을 단축해 생산하는데 그러면 굳이 가격 인상을 안 해도 인상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생산성이 향상되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수리 능력 공부하는데 경쟁자들은 10시간 걸리는데 나는 같은 성과를 내면서 5시간 만에 지금 하는 비결을 알아냈어요. 그거 생산성이 향상이잖아요. 문제를 좀 더 빨리 푸는 방식을 알아냈어. 그게 생산성이 향상이에요. 가격 인상 효과가 있는 거죠. 굳이 원래 가격을 올리면 매출이 2배로 뛰고 그러는데 가격 인상 시키면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면서 만드는 시간을 줄여버리면 가격 인상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위험이 감소되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서 근로자가 생산 라인에 서 있는 게 10시간일 때보다 5시간일 때 위험이 감소되죠. 시장 점유율 증가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4가지 효과가 있다는 거 잘 파악하시고요. 시간 관리를 통한 개인의 이점, 스트레스 저하, 균형적인 삶, 생산성 향상, 목표 달성.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시간 낭비의 범인을 찾는 건데 요거 가끔 나와요. 어떻게? 다음 중 낭비 요인의 성격이 다른 것은?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이 있어요. 구분할 수 있겠죠?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외부에서 나한테 주어진 거야. 막 갑자기 나는 지금 공부하려는데 친구가 찾아와. 이걸 내가 어떻게 통제를 해요? 근데 내적인 요인은 내부에 있는 습관이죠. 뭐 일정 연기하는 거, 사회활동. 그러니까 여기서 사회활동은 괜찮아요. 근데 너무 좀 많이 하는 거 있죠? 이런 것도 낭비예요. 너무 많이 하는 거. 적절한 건 괜찮죠. 계획의 부족, 거절하지 못하는 의부담, 혼란한 생각. 이거 내적인 요인. 근데 분명히 하기도 어렵고 정복하기도 좀 어려워요. 사회활동 어느 정도 하는 게 적당한가? 뭐 그런데 어쨌든 내부적으로 내가 잘 이렇게 계획하시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구분하는 성격 다른 거 나올 수 있고요. 앞으로도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 관리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상식에 불과하다. 쫓기면 일을 더 잘한다. 자, 저도 학생 때 그랬죠. 기말고사 뭐 준비하는데 뭐 이것만 보고 하지. 왜 이렇게 또 시험 때만 되면 다큐멘터리도 재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것까지 보고 하자. 막 그러면서 이제 몰아서 하잖아요. 그래서 쫓긴다고 잘 하나요? 그렇다고 성적이 잘 나왔나요? 또 그렇지도 않아. 그러니까 쫓기지 말고 여유 있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해야 할 일에 대한 목록만으로 충분한가요?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시스템 다이어리라는 게 그거잖아요. 목록과 그에 따른 계획, 세부적인 계획 적는 거잖아요. 목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창의적인 일을 하기에 잘 맞지 않는다.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 시간보다는 나는 좀 더 막 고민을 하고 뭐 밤에 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창의적인 일조차도 시간 계획이 상당히 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확한 성찰이 필요해요. 성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관념을 이제 바꿔야 돼요. 시간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느 순간 이렇게 바꾼대요. 성공하기 전에는 뭐 평범한 사람처럼 시간에 대해서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성공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은 순간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시간에 대한 어떤 관념, 이런 거라고 하죠. 그 다음에 효과적인 계획의 순서가 나오는데요. 진짜 또 중요한 거 나왔네요. 자, 우선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스마트 원칙에 의해서 요거 곱하기 100개 예전에 비해서 요즘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음 중 스마트 원칙에 의해 설정된 목표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구체적으로 700점, 측정 가능하도록 2시간 안에 10페이지, 행동지향적으로 매일 아침 부모님께 전화드리기. 생각하는 자식, 이거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1년 안에 토익 700점 넘기기. 현실적으로 하루 만에 5개 국어 마스터? 말도 안 되죠. 제한 시간, 오늘 안에, 이번 주까지, 이번 달까지. 뭐 문제 나오면 다 잘 풀 수 있겠죠. 자, 이게 바로 스마트 원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일의 우선순위. 스티븐 코비 시간 관리 매트릭스 4단계. 자, 성공하는 사람들은 중요도와 긴급함, 긴급하지 않음, 이걸 중심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양식은 우선순위 설정할 때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4개야. 뭘 먼저 하지? 성공한 사람들은 긴급하면서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거. 근데 긴급한데 중요하진 않아. 그리고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걸 마지막에 한다. 1, 2, 3, 4. 이런 순서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계발 능력에도 똑같은 내용 나왔었죠. 그죠? 우리 비전 설정하고 뭐 일정 수립하고 이럴 때 과제 발견하고 그럴 때 했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시간 계획의 기본 원리를 보면요. 우리는 계획 세울 때 너무 욕심이 많아. 만약에 내가 이번 주말에 10시간을 쓸 수 있어. 그럼 10시간을 전부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거 다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계획 안에 어느 정도는 좀 시간을 지정해 놔야 돼요. 그게 바로 6대4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계획의 행동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자발적인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좀 머리 식히기 위해서 산책도 가고 뭐 이런 거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니까요. 네. 자, 시간 계획시 주의사항 보면 얘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라 뭐 시험 문제 낼 때 좀 고민되는 부분이긴 한데 아주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뭐 시험 전날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건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시간 관리이다. AD 중 시간 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못한 사람들 찾아봅시다. 저는 마감 일정을 기준으로 업무 계획을 세워요. 쫓기듯이 일을 하면 아니죠. 여유 있게 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저는 하루 계획을 세울 때는 우선순위를 정한대. 잘했네. 근데 여유 시간 없이 촘촘하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어느 정도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도 정해두고 좀 여유 있게 뭔가 할 수 있는 시간도 좀 정해두고 이런 걸 해야 돼요. 다행히도 10시간을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좋아. 근데 어쨌든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하라는 거죠. 컴퓨터 활용 능력에 남다른 능력이 있어 다른 팀원들의 업무도 맡아서 처리해줘. 뭐 도와주는 것까지 좋은데 뭘 또 맡기까지? 게다가 자주? 내일은 언제? 별로예요. 그러니까 적절하면 좋지, 적절하면. 업무의 유형을 창의적인 할 때는 시간 제약인 설정을 하지 않는다? 아니죠. 창의적인
일할 때도 설정 필요해요. 업무량과 상관없이 하루 2시간은 반드시, 이 세상에 반드시는 없어요. 아니, 2시간 설정해놨지만 공부하는 중에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회사에서 필요한 일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막 절대적으로 반드시 이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약간은 좀 유연하게, 여유가 있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안 맞네요. 5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단계가 나오죠. 1, 2, 3, 4단계. 자, 첫 번째 볼게요. 1단계에서 스마트 법칙을 활용해 명확한 목표 세울 수 있죠. 목표 설정할 때 아까 스마트, 구체적으로 기한 안에 현실성 있게 막 이거 좋네요, 내용. 그 다음에 2단계 우선순위 정하기. 처리할 일과 나중으로 미뤄할 일, 스스로 해야 될 타인에게 유의하면 일 등 구분할 수 있죠. 우선순위 둘 때 뭐 이런 기준으로 해도 되고 다른 기준으로 해도 되고 중요도 긴급함으로 놔도 되고. 3단계 예상 소요 시간 결정하기인데 스티븐 코비가 제시한 시간관리 매트릭스. 시간관리 매트릭스는 정확한 시간을 설정할 때 활용되는 도구가 아니라 아까 뭐였죠? 우선순위 설정할 때. 중요도 긴급함을 두고 설정하는 건데 거기서 이거는 몇 시간 걸려 이런 것까지 나오진 않잖아요. 그 정답은 3번. 4번. 간단한 서식에 의해서 작성할 때 달력, 다이어리, 개인 휴대 단말기 얼마든지 활용하면 되죠. 여러분들 요즘 특히 스마트폰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앱이 워낙 잘 나와 있으니까. 4단계 자신뿐 아니라 동료의 시간 계획까지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거. 우리가 직장 내에서 동료들과 또 일을 같이 하고 그러다 보면 같이 고려하는 거 얼마든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문제가 없죠, 그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스마트 법칙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간부 중 적절하게 목표를 수립한 사람. 이번 달 안에 700점. 오케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10,000권. 말이 됩니까, 이게? 2시간 안에 한 페이지. 오케이. 일주일에 한 번 하루 긍정적인 생각. 얘는 적절하지 않죠? 그러니까 행동지향적으로 했잖아. 긍정적인 생각,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추상적이죠. 그래서 갑병. 2번 이렇게 되네요. 할만하죠, 그죠? 자원관리. 다 상식적인 거야. 그 다음은 김대리가 스티븐 코비의 시간관리 매트릭스 오늘 해야 할 일에 뭐 우선순위를 정한 내용이래요. 적절하지 않은 거 볼게요. 일단 영역 일의 디귿, 고객 만족 향상을 위한 장기 계획 수립. 얘는 장기 계획 수립하니까 긴급한 건 아니잖아. 중요하긴 하잖아요. 고객 만족 얼마나 중요해. 그러니까 이쪽으로 하는 게 좋겠죠, 영역이. 맞네요. 영역 2의 리을 볼게요. 오전 갑작스럽게 방문한 주역을 맞이하기 위한 응접실 청소. 얘는 긴급하긴 해. 그리고 중요하죠. 근데 응접실 청소는 사실 뭐 중요도를 보면 다른 일에 비해서 중요하긴 하지만 약간 우선순위가 떨어지죠. 왜냐하면 이거는 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긴급하지만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으로 가는 거 좋아. 다음 3번 볼게요. 영역 2의 미음, 발생할 수 있는 위기상을 생각해보고 예방안 수립하는 건 긴급한 건 아니에요. 만약에 위기상황이 발생했다 그건 긴급한데 그거에 대해서 방안을 수립하는 건 당장 하진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중요하긴 하지만 긴급하지 않음. 그대로 있으면 돼요. 근데 일로 이동시키는 거 적절하다? 아니죠. 그대로 있는 게 낫죠. 그래서 정답은 3번. 4번 볼게요. 영역 3의 이응, 친구가 함께 갈 맛집 탐색. 긴급합니까? 아니잖아요. 4죠. 지읒, 주요 고객들의 선물과 메시지를 주면 인맥을 관리해야 한다. 중요한 상황, 중요하잖아요. 근데 긴급하지는 않잖아. 뭐 좀 나중에 해도 되고. 그러니까 얘는 2로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5번도 맞습니다. 할만하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할만한 자원관리 능력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 관리가 끝났어요. 이제 돈 관리, 예산. 이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할 사람들이라 월급 관리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업이 실제로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참고하시는 게 좋겠죠.
기업은 진짜 관리 잘하거든요. 예산이니까 미리 세워둔 거잖아요. 예산. 미리 헤아려. 그래서 뭐 조직 전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수입 지출에 관한 것도 사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업 들어가 보시면 이제 연말 같은 때 1년 예산을 하는데 전체 예산 나오고요. 팀 예산 나오고요. 이제 개인적인 예산까지 다 나와요. 뭐 출장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예산 관리란 능력이란 이용 가능한 예산 돈 자원을 확인을 하고 그 안에서 잘 써서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예산 관리의 중요성. 잘해야 되니까. 잘 안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까지 문제가 생기니까.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뿐만 아니라 뭐 그런 거창한 내용까지 있네요. 그런 내용이에요. 아주 상식적인 내용이고요. 자,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곱하기 100개. 여러분 어떤 게 이상적일까요? 사람들은 이걸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요거를 우리가 책정했어. 내가 1,000만 원을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900만 원을 썼어. 100만 원 세이브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기업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100만 원어치 빠져서 경쟁력이 손실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정 비용하고 실제 비용을 맞춰야 돼요. 이게 담당자가 할 일이에요. 예산은 이만큼 세워놓고 막 아끼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산을 현실성 있게 잘 세워야죠. 그래서 일치하는 거. 이게 이상적인 겁니다. 이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100. 안 나올 데가 없어요. 그 직접비와 간접비입니다. 근데 많이들 헷갈려 하죠. 그래서 이걸 시험 문제 내면 많이들 틀려요. 자, 요거를 명확하게 제가 확실하게 그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직접비는 뭐냐면요. 당장 이게 없으면 생산 불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 보험료 나중에 내도 돼요. 당장 없어도 돼요. 건물 관리비 나중에 내는 거죠. 한 달 쓰고. 그죠? 광고비 아니 뭐 생산을 안 했는데 무슨 광고를 해요. 통신비도 우리가 다 나중에 내. 사무 비품비 각종 공과금 직접적인 건 아니야. 근데 여기 보세요. 원료와 장비 없이 지금 생산 가능해요? 시설,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에 이거 있죠. 건물 임대료. 건물 임대를 안 하면 어디서 생산할 거예요? 기계 어디다 놓을 거예요? 특히 헷갈리는 거. 여행 및 잡비. 이걸 간접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건물 임대하러 가야 돼요. 원료 구하러 가야 돼요. 이런 비용이 없으면 우리가 뭘 어떻게 지금 사거나 건물을 임대하겠어요? 기계는 어떻게 사고? 이거 직접비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산서 작성을 하는데요. 다음 페이지 내용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예산서가 이렇게 나와 있죠. 뭐 가끔 이런 식으로도 내요. 뭐 이 항목은 뭐냐, 어떻게 선정하냐,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오는데요. 요게 어떤 자원과 관련된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도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자원관리 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도 보면 나중에 이제 조직이해 능력에도 각종 차트가 나올 거고요. 문제 해결 능력도 문제 처리 과정에서 막 여러 가지 양식들이 나왔잖아요. 이게 어느 과정에 쓰이는 거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딱 보면 알겠죠? 지금 예산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례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예산 수립하고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은 특히 예산 수립할 때 정말 신경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예산을 수립한 대로, 계획을 어쨌든 수립한 대로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잘못 수립하면
이게 이제 과하게 나가거나 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철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월급을 내가 타면 이거에 대한 계획을 진짜 철저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한 달을 딱 지냈는데 나중에 저축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잘 계획이 됐어.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막 과하게 써서 부족하고 그래서 뭐 대출 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이 잘 수립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과업 및 활동을 규명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 수립 방법은 과업 세부도 활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이따 뒤에 보면 나오죠. 경우에 따라 모든 활동이나 과업을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상대적인 중요도를 거해서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선순위. 항상 계획을 세울 때마다 나오는 거죠. 예산 수립할 때도 그렇고요. 핵심적인 활동과 부수적인 활동 두 가지로 나눠서 고려한 다음에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핵심 활동 위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이런 게 다 담당자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업 세부도와 예산을 매치시킨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업 세부도는 뭐냐면 이제 사례가 이렇게 돼 있죠. 과업 세부도는 일단 내가 뭔가를 하려고 그래. 뭐 내가 축제 담당이야. 아니면 우리 가족 생일 파티를 하려고 그래. 내 생일을 파티를 위해서 친구들을 불렀어. 그러면 이렇게 직접 하는 거예요. 생일. 그래서 필요한 거. 뭐 특히 졸업식은 안내문 준비, 장소 준비, 행사장 준비, 청소 2단계. 3단계에서는 특히 각각 행사장 준비할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 막 직접 이렇게 다 이렇게 미리 써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에 따라서 각각에 해당되는 예산을 이렇게 쭉쭉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현실적이고 그런 계획이 나오죠. 네. 실제로 기업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을, 이제 예산이 수립이 됐으면, 설정이 됐으면 이제 집행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예산 집행 관리, 가계부 작성, 프로젝트나 과제가 예상 집행 실정을 워크시트로 작성. 그냥 내보내는 거 다 이제 기록을 해놔야 되잖아요. 효과적인 워크시트로 작성.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건 뭐냐면 월급 가계부라는 게 효과적인 워크시트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기업도 이제 가계부 같은 게 있죠. 그런 게 뭐 재무제표 다 이런 것들이죠. 예산의 계획 및 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하며 자신만의 예산관리 노하우를 개발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아주 당연한 얘기가 당연하게 쓰여져 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볼게요. 자, 간접비, 인건비 직접, 재료비 직접, 사무실 임대료 직접. 임대를 안 하면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관리비 간접, 광고비 간접, 출장비 직접, 프로젝트 장비 구입 이런 것도 직접이에요. 사실 요즘 프로젝트 생산하기 위해서 뭐 PT를 하고 뭐 이런 걸 하려면 프로젝트 필요하잖아요. 사무비품비 간접이죠. 그래서 더하면 730. 이런 문제 잘 나오죠. 곱하기 100. 그 다음 보겠습니다. 준비하려고 예산 계획을 세웠어. 그래서 을무한테 평가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뭐 평가를 하죠. 이게 과업 세부도에 따라서 봅시다. 3단계 세부 과업 중 우선순위가 낮은 과업부터 빼는 게 좋겠어. 지금 200만 원을 초과했잖아요. 그래서 뭘 뺄까 이제 아니면 뭘 줄일까 지금 이런 거 하는데 그래서 우선순위를 설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낮은 거부터 빼는 거죠. 아니면 줄이거나 뭐 좋습니다. 과업 세부도는 필요한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재, 누락 당명지 점검 세세하게 꼼꼼하게 넣어야죠. 아주 좋은 평가죠. 항목 간 비용의 균형을 이루는데 음식물 항목이 세팅이나 놀이 항목의 비용이 지나치게 많아 음식물 비용을 우선적으로 조정하는 교수. 여러분, 이 균형이라는 건 비용 간의 균형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밥값이 많이 들면 많이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뭐 간단한 간식 비용은 밥값은 5만 원, 간식 비용은 1,000원. 근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간식 비용과 이걸 뭐 꼭 4대 3으로 하고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균형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예산 비용이 예산 한도를 많이 초과하니까 야, 하지 마! 파티! 이거죠. 하지 마! 근데 이거는 좀 너무 극단적이잖아. 그냥 이 사람이 원하는 거 안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죠. 이 사람은 생일 파티를 하려고 하고 고민은 예산 초과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아예 그냥 하지 마! 나가리! 뭐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평가한 사람은 가불이네요. 아니, 이제 가불이 아니라 을병이죠. 그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려울 거 전혀 없죠. 이제 드디어 이제 뭐가 나왔냐면 지금까지 또 우리는 시간과 돈에 써 이제 물건. 우리가 방 정리할 때를 생각하면서 제가 문제를 그 이론을 익히고 문제를 풀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 방 정리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 방 정리할 때도 이렇게 하잖아요. 방에 필요한, 만약에 오늘 이사를 갔어. 내가 직장에 들어가서 이제 나 독립을 했어. 그리고 내 방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사야 돼. 그럴 때 계획 세우잖아요. 뭐가 필요하지? 뭐 책상 필요하고 뭐 PC 필요하고 뭐 이런 거. 최대한 확보해서 실제 업무에 출퇴근하고 내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죠. 계획 수립하고 잘 활용하는 거. 이걸 물적 관리라고 해요. 방 정리할 때도 그렇죠. 그래서 물적 자원의 종류는 자연자원과 인공자원. 자연자원은 붕어, 화분. 인공자원은 뭐 노트북, 책상, 의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뭔가 뭐 거창한 얘기들 나와 있잖아요. 물적 자원 관리할 때 뭐 효과적인 관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 관리 부족. 당연히 그렇잖아요. 우리 방 정리를 할 때도 효과적인 관리를 하면 직장 생활할 때, 지금도 그렇지만 직장 생활할 때 퇴근했을 때 방이 정말 쾌적하고 이렇게 잘 관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직장 생활할 때도 성과도 달라지고요. 기분도 달라지고요. 여러분들 직장 들어가서 내 방을 꾸민다 그러면 진짜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성과에 영향이 있어요. 그러면 경쟁력이 향상 되겠죠. 과제 및 사업이 성공되겠죠. 자의해봐라고 뭐 이럴 때도 방에 들어왔는데 나는 집에서 항상 공부하는 스타일인데 집은 막 관리는 안 돼 있고 내 책은 어디 있지 이러면 무슨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관리가 부족되면 이런 게 있겠죠. 책도 못 찾아서 또 사야 돼. 막 잘못해서 책에 커피를 엎었어. 그럼 또 사야 돼.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자기개발이나 뭐 승진 이런 거 성과 내고 이런 게 되겠어요. 다 상식적인 내용이야. 방 정리랑 똑같아. 그래서 방 정리를 못하게 하는 이유, 방에 있는데 물적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 뭐 있어요? 보관 장소를 파악하지 못해. 내가 지금 NCS 공부를 해야 돼. 되게 비싼 책을 샀어. 비싸잖아요. 2만 원 얼마, 7천 원 이러잖아. 이걸 어디다 놨는지 모르네. 당장 공부해야 되는데 그럼 또 사야 돼. 그 다음에 훼손됐어. 아니 뭐 보니까 막 물을 엎질렀고 막 강아지가 물어 뜯었고 그래서 못해. 분실했어. 없어졌어. 누가 막 뭐 누군가 내가 관리를 못해서 막 누가 치웠다거나 누가 가져갔다거나 친구 와서 가져가는 걸 내가 못 봤어. 빌려달라고 했는데 신경도 못 쓰고 내가 그래 빌려가 뭐 이랬어. 빌려준 것도 잊어버렸어. 없어. 안 되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방 정리를 생각하시면 자원관리 능력, 물적 자원관리는 그냥 다 통해. 밑에 있는 내용 제가 안 했나요? 밑에 있는 내용 뭐죠? 그러니까 다 했죠. 우리 그 3개. 자, 그 다음에 또 분명한 목적 없이 물건을 또 구입하는 경우 있잖아요. 특히 뭐 충동구매에 의해서 막 사고 나중에 안 써.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도 다 방해 요소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뭔가 또 거창한 거 있죠? 무슨 뭐 원칙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야? 별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방 정리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아요? 사용물품과 보관물품 따로 구분하잖아요. 사용물품은 가까운 데 두고 이렇게 방 정리하잖아요. 그 다음에 서랍 정리할 때도 동일 물품에 따라 서랍 관리하잖아요. 그걸 뭐 원칙 붙인 거야. 별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물품 특성에 맞는 장소 선정하잖아요. 깨지기 쉬운 거 높게 올려놔요? 불안하잖아. 아래쪽에 놓고 뭐 이런 거죠. 형상이나 소재에 따라서. 실제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기업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특히 회전 대응 보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요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얘가 저는 요게 그 어떤 문제 내기 딱 좋은 거잖아요. 이게 무슨 법칙이냐 이렇게 지식을 물어볼 수 있는 거라서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동안은 많이 안 나왔어요. 근데 그 출제할 때 저도 이제 기출 문제들을 보면서 좀 안 나왔던 부분도 한번 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요거 좀 이제 나올 때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회전 대응 보관의 원칙은 별거 아니에요. 입출하의 빈도가 높은 품목은 출입구 가까운 곳에. 진짜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물품의 활용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가져다 쓰기 쉬운 위치에. 우와, 진짜 당연하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 용어만 암기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바코드하고요. 이제 그 뭐가 나오죠? 우리 그 코로나 때 QR코드 많이 봤잖아요. 2개 잘 나와요. 그러면서 바코드와 QR코드에 대해서 이론적인 문제도 많이 나오지만 활용한 응용 문제도 많이 나오죠. 바코드에 얘는 뭘 의미하고 뭐 이럴 때 무슨 제품 번호는 몇 번이냐. 응용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어쨌든 바코드와 이 QR코드의 차이는 뭐죠? 용량 차이예요. QR코드가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다 어떤 분류하는 거죠. NCS도 사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했듯이 물건을 전체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비교해서 그거에 따라서 숫자를 매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다이소나 올리브영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뭔가 탁 찍기만 하면 이게 잘 관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막 재고 상황까지 다 시스템적으로 연결돼서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QR코드를 더 많이 활용하죠. 저도 얼마 전에 다이소 가서 이렇게 스스로 셀프 계산하는 데 있잖아요. 예전에는 바코드에 많이 찍었는데 요즘은 다 QR코드에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 문제 보겠습니다. 효과적인 이제 물적 자원 관리. 자, 갑 보겠습니다. 동일성과 유사성의 원칙에 따라 물품을 분류하고 목록을 작성하면 현재 보이는 물품의 종류를 잘 파악할 수 있어. 맞네요. 뭐 문제 없죠. 바코드를 활용해서 바코드는 빠르게 파악하는 것이 좋겠어. 바코드는 QR코드보다 용량이 넉넉. 아니죠. 바꿔 말했죠. 필요할 때 지체 사용하면 보관 장소를 잘 사용해야 돼. 물품 형성 소재들을 고려해서 물품 분석에 선정하는 게 중요해. 맞네요. 보관 장소를 선정할 때 사용비가 높은 중요한 품목은 보안을 고려해 추측해서 먼 곳으로. 말도 안 돼. 잘못 설명한 사람은 을정 4번. 네, 어렵지 않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야. 이제 사람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공공기관에 있다 보면 인사팀이나 교육팀, 그러니까 사람과 HR과 관련된 부서에서 일할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경영학 원론에도 보면 인적자원 나오죠. 그래서 자원관리도 사실 경영학이에요, 경영학. 인적 자원관리, 사람 관리 잘하자는 거죠. 왜냐? 왜 잘해야 되죠? 사람이 굉장히 좀 중요한 자원이니까. 그래서 잘 활용하고 보상하고 배치하고 이런 전반적인 관리예요. 사기도 충전시키고 개발도 시키고 뭐 이런 과정이죠. 그래서 인적 자원의 특성이 나오는데요. 아주 중요한 내용. 5개. 능동성, 이건 뭐냐면요. 기계는 정해진 만큼 성능을 발휘해요. 우리가 냉장고를 사면 냉장고에 기대하는 성능 있잖아요.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닌 딱 그만큼 성능 발휘해요. 냉장고가 비 오는 날 갑자기 저 비 오면 좀 울적해요. 저 오늘 좀 살살할게요. 뭐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래. 막 기분에 따라서도 성과가 다르고 특히 욕구와 동기, 태도와 행동, 그리고 만족감, 여에 따라 성과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돼. 그 다음에
개발 가능성이 있어요. 냉장고를 연수원에 보내면 얘가 연수원 가서 자기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은 역량이 부족하지만 얼마든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HRD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성장시킬 수 있죠.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너무 중요해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보면 또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당연하게 쓰여져 있어요. 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 자원을 조달, 확보, 유지, 개발하여 경영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이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적 자원 관리예요. 목표는 뭐예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고성과를 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근로자 스스로가 자기 만족을 얻게 하는 동시에, 이게 또 핵심이죠. 얘도 중요하지만 경영 목적 효율적으로 달성하게, 이게 다 고성과 달성하게 하는 거죠. 그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합리적인 인사관리 원칙, 얘도 아주 잘 나오죠. 적재적소 배치해야 돼요. 지금 기업들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거, 이 사람의 흥미, 적성, 전공, 특성까지 고려해서 지금 이렇게 하죠. 안 그러면 이런 세대들은 금방 그만둔다고 하죠. 특히 공정 보상의 원칙은 공헌도에 따라 노동의 대가를 공정하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서 더 높은 성과를 낸 사람을 회사에서 더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열심히 해서 높은 성과를 낸 사람이나, 뭐 그럴 리 없겠지만 대충의 성과 조금 낸 사람이나 보상은 똑같이 해. 그럼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그 다음에 공정인사. 직무배당, 승진, 상벌, 평가, 임금 등을 공정하게 처리해야 돼요. 공정하게. 그 다음에 특히 요거 중요해요. 종업원 안정의 원칙. 읽어봅시다. 직장에서 신분이 보장되고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회사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러려고 여러분들 공공기관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다른 목표도 있지, 사명감도 있고 그렇지만 특히 이런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안정감. 근데 불안한 회사들도 많죠. 회사가 좀 어렵고 그러면 사실 안정감을 느끼긴 힘들잖아요. 우리 회사가 지금 위기 상황인데, 이러면 다들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사쟁이가 되시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구조조정 이런 거 되도록이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그러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직장인들한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창의력 개발의 원칙. 창의력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되고요. 그게 성과로 이어졌다. 그럼 보상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누가 창의력을 발휘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 다음에 단결의 원칙. 직장인들은 단결을 해서 자기의 원하는 어떤 요구 조건이나 이런 거 달성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또 보장돼야 돼요. 단결권. 유대감을 가지고 협동 단결하는 체제를 이루도록 해줘야죠. 회사가 보장을 해줘야죠. 그 다음에 이제 자원관리 능력 보면 이제 개인적인 얘기가 나와요. 인맥 관리. 나중에 이제 인맥 쌓을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인맥에 대해서 나오는데 또 마찬가지로 당연한 내용이 아주 그냥 당연하게 잘 쓰여져 있어요. 인맥 많으면 좋죠. 뭐 취업, 승진, 창업, 고객, 특히 요즘 취업할 때 인맥 너무 중요하죠. 내부 추천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공공기관은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취업할 때도 중요하죠. 그래서 인맥 관리 방법에 이 명함이 나오는데요. 의외로 많이 나와요. 특히 명함에 메모해두면 좋은 정보 같은 거, 이런 거 눈여겨두세요. 적절하지 않은 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 많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인맥 카드 관리. 이건 뭐에 쓰는 거냐? 딱 보면 알겠죠? 인맥 관리. 인적 자원 관리할 때 쓰는 거. 그죠? 뭐 어려울 거 전혀 없네. 그 다음에 SNS. 열심히 해라! 자기개발 능력 때도 말씀드렸고. 진짜 여러분들은 좋은 시대에 사시잖아요. 우리 때는 인맥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인맥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오프라인 세상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은 전 세계 누구도 금방 친구 만들 수 있잖아요.
아, 진짜 대단한 세상이야. 열심히 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중요한 내용 나오죠. 곱하기 10개. 인력 배치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CEO나 팀장이 됐어요. 업무를 그 분담하거나 그 직무를 설정하거나 아니면 어디 배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적재적소주의. 그 사람 특성에 따라서 그런 내용이죠. 능력주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하는 보상도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균형주의. 모든 팀원에 대한 평등한 적재적소, 즉 팀 전체의 적재적소를 고려할 팀 전체의 능력 향상, 의식계획, 상향, 도모하는 차원에서 전체와 개체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균형을 고려하면서 배치를 해야죠. 그 개인만 보면 안 돼요. 전체적인 조직과 같이 보면서. 그래서 인력 배치의 유형도요. 잘 나와요. 곱하기 10개. 양적 배치. 작업 양을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인원, 부족 인원 같은 걸 생각하면서 배치하는 거. 다 양이죠. 질적 배치는 뭐냐면 적재적소, 그 사람의 특성, 그런 걸 고려하는 거. 적성 배치는 적성 및 흥미에 따라. 자, 이렇게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내용, 이론 살펴봤고요. 아,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네요. 자, 인적 인력 배치의 방법. 이것도 뭐냐면 과업 세부도 아까 우리 예산관리에서 썼잖아요. 아까 예산관리에서는 과업 세부도에 따라 비용을 산정했잖아. 과업 세부도는 또 인력 배치할 때도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일에 따라서 거기에 관련된 담당자들 이렇게 옆에 쭉 적을 수 있죠. 그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해요? 아니죠. 이런 거 조심하세요. 인공지능이나 어떤 그 탁월한 성능의 로봇이 요즘 생산 현장에 많이 투입되고 있으니까 사람 일자리 많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인력, 사람에 대한 자원은 좀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래도 중요해요, 사람은. 인적 자원은 자원의 욕구와 동기에 따라 성과하는 능동적이고 반응적인 자원. 능동성, 아까 우리 봤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원칙 중에는 신분이 보장되어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종업원 안정의 원칙이 존재한다. 살펴봤죠.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니은 디귿 맞죠. 그 다음에 직무 배당할 때는 직무수행은 적합한 공정보상. 가장 적합한 인재. 이거는 공정보상이 아니잖아요. 공정보상은 뭐냐면 그 사람의 성과도에 따라서 공정하게 그 보상을 하는 거죠. 근데 얘는 뭐예요? 적합한 인재를, 직무수행에 적합한 배치. 이건 적재적소죠. 그래서 안 맞죠. 적재적소. 얘는 적재적소. 그래서 안 맞아. 그래서 니은 디귿. 옳은 건 모두 고르면. 자, 그 다음. 명함을 활용함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이거 보고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러신 분 계실 거예요. 다 맞아요. 근데 여기 보면 법적으로 증명하지는 못해요. 이게 뭐 법적인 신분증, 여권,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뭐 운전면허증 이런 거, 뭐 여러분들 학생증 이런 걸로 사실 법적 효력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명함으로 뭐 이런 걸 대체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원관리 능력까지 또 우리는 살펴봤네요. 고생 많으셨고 이제 또 6번째 능력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